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최근 기출 복원 예상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본 강의는 5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거고요. 한 강의마다 약 2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 첫 번째 시간 5-1회입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로 오른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주 쉽죠. 화물자동차는 무조건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라면은 이렇게 4차로로 되어 있다면요, 이 두 개의 차로가 왼쪽 차로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두 개의 차로가 오른쪽 차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홀수다 3개의 차로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반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 이거 하나만이 왼쪽 차로고 2개 이것이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고속도로로 간다면요,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한 차로는 뭐가 됩니까? 추월 차선이 되죠. 추월 차선을 내주고 나머지 이걸 가지고 여기는 왼쪽 차로, 여기는 오른쪽 차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만약에 4차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4차선이라면 하나, 둘, 셋, 네 개라면 이것이 추월 차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되죠. 이것만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요 2차로, 요 부분이 왼쪽 차로가 되고, 나머지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로, 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차로,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승용차하고 소형, 중형, 승합차만 왼쪽 차로로 다닐 수 있죠. 그 왼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전체를 다 다닌다고 보면 돼요. 그거 이하 오른쪽으로 다 다닐 수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 차로로 다닐 수 있는 차는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운전하실 화물자동차, 이건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게차라든가 또는 덤프트럭이라든가 하는 건설기계, 그리고 대형 승합차, 이런 건 전부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속도로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는 어디로 다녀야 되냐? 오른쪽 차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게 조문입니다. 조문. 이 내용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오른쪽 차로이고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선생님들이 또 화물자동차를 이제 운전하시게 될 텐데, 화물자동차 최고속도 1.5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최고속도 그렇습니다. 시속 80km입니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90km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지금은 5060이죠. 일반 도로에서는. 근데 주상공이 아닌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80km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시속 80km가, 화물자동차는 시속 80km가 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도시, 지정항만,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이 연결하는 것이 고속도로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일반 국도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고속도로는 이미 나왔으니까 고속도로 말고 무엇이 국가 간선 도로망을 이룬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 고시한 도로, 무엇이 이런 도로냐 이거죠. 이런 국가산업단지, 지정항만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 준 도로였습니다. 일반 국도입니다.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것, 이거는 일반 국도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함께,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노선,
그러면 일반 국도입니다. 다음 중 도주사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차량과의 충돌을 알면서 그대로 가버렸다. 도주사고죠. 사고 후 의식이 회복된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뺑소니 도주사고입니다. 피해자가 사고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안 해버렸다. 도주사고가 됩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갔다. 이것은 도주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가해자 및 피해자 일행이 환자를 후송 조치하는 것을 보고 연락처를 주고 갔거나 또는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자기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뢰에서 피해자를 후송 조치하라고 한 경우에 이 경우에는 도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도로가 구부러졌다. 이러면 서행해야겠죠. 여기서 오는 차가 어떨지는 모르니까 서행해야 합니다.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길, 서행해야 합니다. 비탈길의 고개마루, 여기서 오는 차가 어떻게 올지를 모르죠. 서행해야겠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화면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가 아니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이곳에서는 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아닙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근데 하고 있는 교차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아닌 것. 중대법규 위반 사고이면 어떻습니까?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구속될 수가 있죠. 그게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맞죠? 철길 건너목 통과방법 위반, 이건 다 중대 위반 사고입니다. 그런데 10km 속도 위반은 어떻습니까? 10km가 아니라 과속이 되려면 20km, 지정속도 20km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정속도가 100km로 되어 있다 그러면 120km를 넘어서 20km를 초과해야 속도 위반이 됩니다. 10km 그랬으니까 틀린 것이죠.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이 2년 초과된 경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는 1년마다 받는 경우가 있고 6개월마다 받는 경우가 있죠. 차량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1년마다 받고 2년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2년을 초과했다고 그랬으니까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2년이 안 됐다면요. 1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차량이 2년 이하라면 1년마다 받고 차량이 2년을 초과했으면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보겠는데요. 연석형이란 건 뭐냐면은 이렇게 경계석 같은 것을 연결해서 쭉 놓은 거, 이걸 연석형이라고 그러죠.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흙을 갖다 붓고 화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앙분리대로 쓰는 거, 이것을 연석형 중앙분리대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좌회전 코스의 차선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이런 것이 연석형 중앙분리대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 방호형 중앙분리대가 여기에 이렇게 펜스가 있어요. 펜스가. 이런 연석형 중앙분리대를 놓을 만한 장소가 안 될 때 이런 방호형 중앙분리대를 놓아서 이쪽으로 오는 차와 이쪽으로 가는 차, 대형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차가 운전을 좀 잘못해서 이쪽에 조금 부딪힌다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호형 중앙분리대가 되겠고요. 연석형 중앙분리대와 방호형 중앙분리대를 보시고 문제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차로의 제공이나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중앙분리대 자체가
좌회전 차로가 될 수도 있죠. 또 향후 차로 확장에 쓰일 공간 확보, 연석의 중앙에 잔디나 수목을 심어서 녹지 공간 제공, 운전자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고, 차량과 충돌 시 차량 본래의 주행 방향으로 복원해주는 기능은 약하다는 거죠. 이러한 분리대는 어떤 분리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벌써 연석이라는 말이 한번 나오죠. 이 워드에서요. 연석. 그래서 연석형 중앙 분리대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 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며 도로의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의 유연한 승차. 지금 이렇게 말하면 벌써 조금 와 닿는 것이 있죠. 평가장치입니다. 자동차 바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스프링. 그래서 여기서 부딪히는 힘이 이 위쪽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승차감,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러한 장치를 평가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접 바퀴 차축과 연결돼 가지고 차량의 무게를 지탱해서 차체가 직접 차 축에 얹히지 않고 바퀴축에 얹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에서 오는 충격을 여기서 막아줘서 편안한 유연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장치, 평가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스프링 장치죠. 이게 평가장치입니다. 승차감이 우수하여 주로 대형 버스에 사용되는 평가장치. 자, 대형 버스에서는 저런 스프링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죠? 공기 스프링을 사용합니다. 고압으로 그 공기를 두어서 그 공기에 의해서 스프링 작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잖아요. 고속버스 승차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 스프링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압으로 넣게 되는 거예요. 압축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 압축 공기 압력으로 인해서 승차감을 좋게 하는 거. 이렇게 공기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의 기능에 무엇이 추가된 것인가? 자, 물류를 얘기할 때 1, 2, 3, 4. 제1자 물류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물류 담당하는 거겠죠? 2자 물류는 이 물류회사, 자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맡기는 거. 이게 2자 물류입니다. 제3자 물류는 자회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 다른 회사에다 맡기는 거. 이게 3자 물류예요. 물류만 딱 떼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4자 물류는 이 3자 물류에다가 플러스 컨설팅을 더해주는 겁니다. 아예 이 물류회사가 3자 물류 할 뿐만 아니라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에 뭘 더한다고요? 컨설팅까지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자 물류, 3자 물류, 4자 물류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물류의 5대 기능. 물류의 5대 기능은 첫 번째 보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하역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 기능, 그리고 운송 기능, 정보 처리 기능인데, 정보 처리 기능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보 처리 기능은 이런 거예요. 여기 물류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위탁세가 있어요. 그 회사가. A사가 지금 우리한테 물류를 맡겼죠. 그럼 이 회사로부터, 이제 입하 예정 정보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물류회사 보관하고 있다가, 이쪽에 있는 이 회사의, A 회사의 대리점 같은 데서 뭘 보내달라. 이렇게 할 때 이 물류회사 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수주 정보를 보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출하를 하고 출하 확정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이 A사에서 컴퓨터에 뜬 걸 보고 다 아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여기에서 우리 대리점 A-대리점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 보냈구나. 이런 것이 바로 정보 처리 기능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물류의 5대 기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의 5대 기능 한번 눈도장 찍어 두시고요.
물류의 기능이 아닌 것은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요. 예, 물류의 기능은 이미 생산된 걸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거죠. 하역 기능, 정보 기능, 운송 기능 이런 것들을.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얼른 보면 가격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의 불친절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업원의 불친절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불친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제품에 대한 불만이고 그 다음이 다른 그 경쟁사에서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저쪽하고 거래 끊고 우리하고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가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얼른 보면 가격만 낮추면 될 것 같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의 불친절이 거래를 끊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종업원의 불친절이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철도 및 선박과 비교한 트럭 수송의 단점으로 옳은 것은, 자, 트럭 수송은 여기서 실어가지고 내 집 문 앞에까지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철도나 선박은 어때요? 어떤 역에다가 그냥 부려놓으면 끝나는 거죠. 선박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포트, 항구에다가 놔두면 우리가 가서 가져와야 돼, 이제. 그래서 연료와 인건비 수송 단가가 높다. 이것이 트럭의 단점이죠. 철도나 선박은 이건 좀 싸겠죠. 연료, 운임은. 그런데 이건 집 앞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좀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연료비와 인건비 수송 단가가 높다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점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정답은 1번이죠. 포장의 간사와 간략화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잘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철도 같은 걸로 선박으로 보내는 것만큼 포장을 잘 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간략화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런 게 틀린 거죠.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게 틀린 거예요. 탄력적으로 행할 수가 있죠. 기차나 배는 꼭 그 노선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트럭으로 갖다 주는 건 어떻습니까? 뭐 이 노선으로 가든 이 노선으로 가든 빨리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다른 수송기관과 연동하지 않아도 싣고 부리는 횟수가 많다. 싣고 부리는 횟수가 그렇게 많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연료비와 인건비 등 수송 단가가 높다는 것이 트럭 수송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동수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류회사가 전에는 A사 그러면 A사 것만 트럭에 싣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위탁사들이 양해를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A사, B사, C사까지 싣고 한번 가는 김에 다 준다. 이렇게 2개 이상의 회사 것을 싣고 움직이는 것, 이것을 공동수송이라고 그러죠. 공동수송. 공동수송의 장점, 서비스 수준의 향상? 이건 아니죠. A건만 싣고 가서 딱 전해준 게 더 향상하겠죠. 3개 다 싣고 가가지고 하는 건 향상은 아니고 저하가 될 확률이 많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경우고, 입출하 활동을 계획할 수가 있죠. A, B, C 묶어가지고 호남지방 내려간 김에 한꺼번에 싣고 가가지고 다 한 방에 때린다. 물류시설 및 인원을 축소할 수도 있죠. 전에는 A사 담당, B사 담당, C사 담당 다 놓고 했는데 요걸 묶어가지고 이제는 공동수송을 하기 때문에 영업용 트럭의 이용 증대, 전에는 A사 거 뭡니까? 냉장고 4개, 3개 싣고 갔던 거를 이제는 A사, B사, C사 것을 다 싣고 갈 수 있다. 트럭의 이용 증대. 맞죠? 근데 서비스 수준은 좀 저하될 수가 있다. 향상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물류 시스템의 구성 중 적입, 적출, 분류, 피킹 작업이 해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역이죠. 하역. 적입, 컨테이너에다가 물건 들어오는 것, 적출, 컨테이너에서 물건 꺼내는 것. 그래가지고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제 내보내려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또 창고에서 꺼내오는 거.
이게 피킹 작업이죠. 피킹 된 다음에는 이제 뭐 패킹 하나하나 포장한다. 여기서 이제 피킹까지 해가지고 하역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은 적입, 적출, 분류, 피킹 작업. 이것이 바로 하역 작업입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물류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물류가 잘 되면 판매 기능도 촉진될 겁니다. 적정 재고 유지로 재고 비용도 절감될 거고요. 물류와 상류, 상업활동, 물류활동과 상업활동이 분리를 해가지고 유통 합리화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이것은 기업 경영이라고 보다는, 그죠, 국가 경영,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업 경영의 한도는 넘는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물류의 역할, 그것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물류 역할이기 때문에 2번이 아닌 것이죠. 물품의 수송, 보관을 주목적으로 하는 포장으로 옳은 것은, 수송과 보관입니다. 판매가 없죠. 이런 포장, 이런 것을 무슨 포장이라고 그러죠? 공업 포장이라고 합니다. 수송과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포장을 공업 포장이라고 합니다. 공업 포장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몇 배를 주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2배죠. 그날 도저히 저희 차가 안 돼가지고 고객님의 이삿짐을 옮겨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2일 전까지 통보를 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죠. 계약금의 2배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 누가요? 물류회사가, 사업자가. 그래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 화물의 인수 2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 계약금의 2배, 배액의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몇 배요? 2배입니다. 이사화물 표준 약관 규정상 사업자가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아닌 것, 위험물, 불결한 물품,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수가 있다. 이게 엎질러져서 뭐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에 저가받으러 포장할 것을 사업자가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고객이 이것을 이행했어요. 그러면 거절할 수가 없죠.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경우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이사화물이 아닌 것.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거절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현금, 유가증권, 비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도장, 인감증명, 이런 거는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기준품이죠.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인수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것, 이런 것들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가받으러 포장할 걸 요구했더니 하라는 대로 다 해왔다. 그러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팔레트 화물의 붕괴 방지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밴드 걸기 방식에는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방식과 수직 밴드 걸기 방식이 있다. 이게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수평 밴드 걸기와 수직 밴드 걸기가 있어요. 여기 풀 붙이기, 이게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이 여기 수평 걸기, 여기 수직 걸기,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수평 걸기, 수직 걸기지 수평 밴드 걸기, 풀 붙이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밴드 걸기 방식에는 수평 걸기 방식과 수평 밴드 걸기 방식과 수직 밴드 걸기 방식이 있다. 1번이 틀렸고요. 주요 너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를 높게 싼단 말이죠. 높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조금 낮게 쌓여요. 그래가지고 묶을 때 갈라지지 않도록 안으로 점여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장자리를 높게 하고 이 갈수록 가운데 자리로 좀 낮게 해가지고 묶으면은 가운데가 갈라지거나 이러지 않죠. 이게 주연어프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 방식은 이런 화물을 여러 개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 쌌잖아요. 그것을 이 멀칭 같은 이 플라스틱 필름 있잖아요. 그걸로 둘둘둘둘둘 감는다고요. 그러면 밀착돼가지고 딱 조여진단 말이죠. 이게 스트레치 방식이에요. 슈링크 방식은 뭐냐면 이거에다가 통짜를 씌워요. 그래가지고 터널을 지나면 열을 주면은 이게 열에 의해서 꽉 이 플라스틱 필름이 압착이 된다고요. 이게 슈링크 방식이에요. 여기서 틀린 것은 풀 붙이기를 막 여기다 더 걸었죠. 수평 밴드 걸기, 수직 밴드 걸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화물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운반하는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맞죠? 필요한 경우에 뒷걸음질로 화물을 운반할 때 뒷걸음질로 하면 안 됩니다. 틀렸죠? 작업장 주변 화물 상태, 차량 통행 등을 주기적으로 살핀다. 지금 화물을 운반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살펴가지고 안 되죠. 항상 살핀다. 계속 살핀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틀린 겁니다. 원기둥형을 굴릴 때는 앞으로 밀어 굴리고 뒤로 끌는다. 뒤로 끌으면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가 나죠. 안 됩니다. 하여튼 뒤로 끌건 물건을 들고 뒤로 가건 이건 다 안 되는 거죠. 뒤로 가는 건. 그래서 물건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이건 맞았죠. 그래서 1번 하나가 맞았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 들어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물 지연 배달 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 지연 배달. 집하할 때 화물의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연되지는 않겠죠. 이런 경우는 파손은 될 수 있어요. 파손책. 당일 배송되지 않은 화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자, 당일 배송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또 화물을 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다시 뒤섞였어요. 그런데 또 당일 못했어요. 그래서 또 섞였어요. 이러다 보면 미처 배달 못한 게 계속 섞여가지고 결국은 지연 배달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당일 배송되지 않은 건 구분했다가 다음날 맨 먼저 그것부터 배송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지연 배달의 원인이 되겠죠. 집합부지, 터미널 오브류, 군포로 가야 될 게 경상도 어디 터미널로 가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뭐 100% 지연 배달되는 거죠. 제3자에게 전달한 후 원래 수령인에게 받은 사람을 미통지했어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찾아야 할 걸 모르니까 지연 배달로 되겠죠. 이것도 지연 배달. 그러면 아닌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포장 상태를 미확인했다. 파손은 될 수 있지만 지연 배달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파손 사고의 원인은 되겠지만 지연 사고의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물품을 배송할 때 수화인의 부재로 배송이 곤란한 경우에 인계 방법. 무조건 다음날 배송 틀렸고, 임의적으로 계속 투기한다, 둬준다, 이것도 아니고요. 수화인과 통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앞에 그냥 두고 간다, 이것도 아니고, 수화인에게 연락하여 지정 장소에 전달하고 수화인에게 알린다, 이거죠. 자, 수화인이 없습니다. 물건 받을 사람이. 그럼 연락해가지고 수화인이 문 앞에 놓으세요. 그러면 문 앞에 놓고 문자로 문 앞에 놔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량의 구조나 적재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적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어떤 특수 구조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운행 목적 들어가야겠죠.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들어가야 될 거고,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들어가야겠죠. 근데 하이패스 블랙박스 달았냐 안 달았냐 이거 뭐 의미가 없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물을 싣거나 부릴 때 발생하는 하역을 합리화하는 설비기기를 차량 자체에 장비하고 있죠. 워딩 자체가 합리화라는 암시를 줬습니다. 네, 합리화 특장차에. 합리화 특장차는 그 차에다가 물건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하고 있거나
또는 그 차가 물건을 싣거나 내리기 좋도록 옆면을 다 터버렸다든가, 예, 특수 장치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싣고 내리는 장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 장치를 한 이 합리화된 이런 자동차를 합리화 특장차라고 합니다. 차량의 운행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차 지시에 따라 운행한다. 맞죠? 내리막길을 운전할 때는 기어를 중립에 둔다. 이건 무조건 틀렸죠. 내리막길을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어는 1단 속도면 1단 두고 2단 속도면 2단 놓고 그러면 되겠죠. 제 기어 놓고 달려야 합니다. 절대 중립에 놓으면 안 됩니다. 인화성 물질을 운반할 때는 각별한 안전관리를 한다. 맞죠? 주차할 때는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장치로 완전 제동한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거는요. 내리막길 운전할 때 중립에 놓고 있어는 안 됩니다. 발판을 활용한 화물 이동 시 주의할 사항. 어떤 이유로든 이제 정상적인 길에 앉아서 이런 발판을 놓고 운반하려고 합니다. 이 발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은 못 올라가요. 이게 3명 이상이 동시에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2명이. 그래서 틀린 거 3분이 되겠죠. 발판은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지. 그렇죠? 발판 경사가 이렇게 되면 사고 나기 딱 안 맞죠. 완만히 합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넓이와 길이는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다 맞죠. 3명 올라간다 안 된다. 2명까지만. 발판을 이용해 오르내릴 때는 2명 이상이 동시에 통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 근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든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 얼마의 기간 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5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침센터는 알면서도 속였잖아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나는 모르겠죠.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알게 됐어요. 5년 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장을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신해 쓸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운송장은 그냥 계약서입니다. 약식 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운송장은 행선지 분류 정보를 제공하죠. 거기 행선지 이렇게 기록되니까요. 운송장은 인수자의 수량 확인을 받음으로써 영수증도 대신하게 되죠. 완료. 그렇죠. 배달 완료했다. 운송장의 서비스 요금을 기록함으로써 수익금 계산할 수 있는 관리자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